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저번 학교에서 하던 수업에 이어서 이제 신경계 중에서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초신경계는 이제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온몸의 말단부까지 뻗어 있는 신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학교에서 말초신경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기준을 뭘로 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중추신경계가 이제 뇌와 척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초신경계가 뇌와 이어져 있으면 이제 뇌신경, 그리고 척수와 이어져 있으면 척수신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은 12쌍,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신경은 31쌍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머리나 목 위쪽으로 얼굴 주변에 있는 이런 신경들은 주로 바로 뇌와 연결되는 뇌신경들이고요. 그 아래로는 척수를 지나가는 그런 척수신경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부학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기능에 따라서는 크게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구분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구심성 뉴런이라 함은 이렇게 말단에서 중심을 향해 가는 그런 신경들을 이제 구심성 뉴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 뉴런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제 연합신경 이렇게 세 가지 신경 봤었죠. 그 중에 이 감각신경, 감각 뉴런이 바로 구심성 뉴런으로 말단의 정보를 이제 중추로 보내주는 구심성 뉴런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심성 뉴런은 이제 반대로 이제 중추에서 말단부로 이제 정보를 전달하면 원심성 뉴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심성 뉴런은 다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골격근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던 그 운동신경은 바로 이 중에 체성신경계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자율신경계는 어떤 애들이냐? 자율신경계는 이름에 자율이라고 나와 있듯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을 유지시켜주는 주로 내장기관이나 이제 혈관이나 분비샘 같은 곳에 분포하면서 내 몸을 알아서 이제 잘 유지시켜주는, 그러니까 특히 생명 유지와 관련 있는 그런 기관들을 조절해주는 신경계가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심성 뉴런은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체성신경계는 앞에서 얘기했던 운동신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축삭돌기 말단이 이제 골격근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내 의지, 그러니까 즉 대뇌에서 내 의지에 의한 명령에 따라서 이제 수의 운동,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은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이죠. 그래서 수의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입니다. 자, 이때 그림을 잘 보시면은 운동신경은 말단에서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하는 신경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 두고 다음 자율신경계로 넘어갈게요. 자, 자율신경계는 역시 원심성 뉴런 중에 하나이고요. 자율신경계는 또 두 가지 뉴런,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에서 자율이라고 했듯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율신경계는 누가 조절하느냐? 바로 자율신경의 최고 조절 중추는 바로 간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이 뇌가 간뇌였죠. 그래서 이 간뇌가 최고 조절 중추이고요. 역시 이제 중뇌와 연수 이런 친구들도 네, 생명 유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간뇌, 중뇌, 연수 이런 뇌들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뭘 조절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이제 내장기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기관이나 혈관 혹은 이제 분비샘에 분포하고 있어서 생명 유지에 관련된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자율적이다라는 말은 내 대뇌의 명령, 그러니까 의지나 이제 사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얘네들이 알아서 내 몸을 조절해주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일단 말초신경을 일단 다 중추에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중추에서 뉴런이 출발해서 이제 각각의 기관에 퍼져 있을 텐데, 근데 이 기관에 이르기 전에 자율신경계는 항상 시냅스를 한번 이루고서 기관에 도달합니다. 이 시냅스를 이룬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하나의 뉴런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뉴런과 시냅스를 이루고서 목적하는 기관에 도착한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율신경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앞에 설명했듯이 신경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신경 두 개가 이렇게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시냅스가 있는 부분에 신경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신경절이란 뭐냐? 신경절은 말초신경계에서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곳을 신경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으면 이 축삭돌기와 같은 이 신경돌기들보다는 이제 부피가 있을 테니까 다른 곳보다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런 구조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네, 그곳을 이제 신경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시냅스가 존재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신경절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자율신경계에서 신경절이라고 하면은 시냅스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이 또 무엇이 있냐?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이 신경절, 그러니까 시냅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신경절 이전 뉴런, 그러니까 이제 시냅스 전 뉴런과 시냅스 후, 그러니까 신경절 이후 뉴런, 이렇게 두 뉴런을 구분지어서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두 뉴런의 길이가 보시면은 다르죠. 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이가 이제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이게 짧고요.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짧고 신경절 이후 뉴런의 길이가 교감신경은 길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이가 길고요. 신경절 이후 뉴런이 신경절 이전 뉴런보다 길이가 짧습니다. 네,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이 있느냐? 자, 둘 다 보시면은요, 중간에 시냅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려면,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뭐라고 표시되어 있죠? 네,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자, 아까 운동 뉴런의 경우에도 아세틸콜린을 신경 말단에서 분비를 했었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아세틸콜린을 분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받아서 이제 신경절 이후 뉴런이 이제 목적하는 이제 기관에 가서 또 역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낼 텐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 말단, 그러니까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분비하는 물질은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은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심장으로 하여금 심장이 빨리 뛰게끔 심장 박동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혹시 공부하다가 보시면은 노르에피네프린 해가지고 요 용어 말고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아마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말보다 아드레날린이라는 말을 일상에서는 좀 더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같은 물질이고요. 근데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의 이름이 사실은 어떤 회사의 약간 상표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품의 명칭에서 온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말보다는 요즘은 이제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제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자,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분비하는 물질은 아세틸콜린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도 역시 아세틸콜린이죠. 그래서 이 중간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같지만 이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여기에 심장에 작용을 했더니 심장 박동을 이번에는 억제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보시면은 작용하는 효과가 서로 반대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에서 본 특징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서 뉴런의 길이가 좀 달랐는데요. 신경절, 여기서 신경절이라 함은 이제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두 신경 사이에 이 신경세포체가 있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에서는 시냅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어땠죠? 네, 신경절 이후 뉴런에 비교해서 좀 짧았죠. 예, 짧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은 반대였죠.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길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뉴런에서 분비하는 물질이 또 좀 달랐는데요.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둘 다 아세틸콜린으로 똑같았죠.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은 운동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도 아세틸콜린으로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달랐습니다.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뭐였죠? 네,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이었고요. 부교감신경의 말단은 아세틸콜린으로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랑 똑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구조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적, 그러니까 하는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심장의 그림을 예시로 보았는데요. 이제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억제시켰죠. 그래서 보시면은 두 뉴런이 하는 역할이 서로 반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는 촉진하고 하나는 억제하고 이런 식으로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서로 어떤 한 기관을 조절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길항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자이기는 한데요. 이 길자가 이제 일한다라는 의미고 항자가 뭔가 이제 막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특정 기관을 조절하면 이것을 우리가 길항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길항작용이라는 단어는 계속 나올 테니까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어떤 기관들을 얘네가 조절하느냐? 자, 아까 봤던 심장의 경우에는 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촉진시킵니다. 네, 빨리 뛰게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억제합니다. 네, 이렇게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반대이기 때문에 사실 한쪽만 기억해 놓으면 나머지 하나는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호흡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숨을 빨리 쉬게끔 촉진하는 역할을 교감신경이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억제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동공이 나와 있는데 동공은 우리 눈에서
여기 빛이 들어오는 그 구멍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면 이 동공이 크게 확대돼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더 잘 감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도 반대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화 운동인데요. 소화 작용하는 것은 반대로 교감신경이 억제를 하고 부교감신경은 소화가 잘 되게 촉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혈관에 대해서는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부교감신경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심장박동이 빨라지는데 혈관이 수축된다면 혈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제 똑같은 혈관을 지나가는데 더 좁고 더 빨리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면은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혈관이 이제 넓어지니까 혈압은 하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광인데요. 방광의 경우에는 교감신경은 확장되고 부교감신경은 수축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관에 작용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봤는데요. 자, 보시니까 주로 교감신경은 어떨 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약간 사람이 긴장해 있거나 흥분해 있거나 하는 그런 상태일 때 작용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실제로 교감신경은요, 우리가 뭔가 흥분할 때, 긴장한 상태일 때, 혹은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일 때 교감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반응했을 때 몸의 상태를 뭐 싸움 혹은 도망 반응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싸우거나 대처하려면은 일단 온몸에 빨리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박동은 빨라지고요. 호흡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몸이 아주 긴장하고 흥분된 상태일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변의 변화를 빨리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동공이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주로 혈액은 우리가 몸이 빨리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게끔 골격근으로 향하기 때문에 소화 운동은 비교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놀라고 했을 때 밥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빨리 뭐 도망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화장실 가고 있을 겨를이 없죠. 그래서 화장실은 좀 나중에 가도 되게끔 방광을 확장시켜 가지고 오줌을 좀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부교감 신경이 작용할 때는 뭔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휴식을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할 때는 심장박동도 천천히 뛰어도 되고요. 호흡도 우리가 편안하게 천천히 해도 되죠. 그리고 동공도 이제 커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는 몸에 있는 영양분을 이제 소화시켜 가지고 내 몸속으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 소화는 반대로 촉진이 되고요. 방광도 이제 수축을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도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모두 하나하나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요, 여러분이 몸이 흥분하거나 긴장한 상태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휴식 상태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거를 연상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면은 역시 하는 역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공을 교감신경을 확대하고 부교감신경은 축소시키고 이렇게 각각 반대 작용으로 각각의 기관을 이제 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 글리코젠을 분해하는 걸 촉진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교감신경에서 글리코젠을 분해하면은 뭐가 되죠?
네, 글리코젠은 다당류로서 분해하면은 포도당이 되죠. 그래서 포도당이 그러면 혈액 속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세포에 많이 공급해서 우리가 뭔가 세포들이 빨리 일을 해서 반응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부교감 신경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에서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차이점은요. 자, 교감신경이 뻗어 나오고 있는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지금 위에 요 부분 뇌고요. 아랫부분은 척수이죠. 근데 교감신경은 주로 다 어디서 뻗어 나오고 있어요? 네, 바로 척수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척수신경이고요. 이제 다른 곳에서 뻗어나오는 교감신경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신경절들은 주로 척수 근처에 이렇게 모여 있어서 교감신경절이 크게 이렇게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자, 부교감 신경은 주로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는 뇌 부분이죠. 자, 뇌에서도 동공축소와 관련된 부분은 중간뇌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뻗어나오는 이 부분은 어디죠? 여기 연수입니다. 그래서 중간뇌와 연수에서 주로 대부분의 부교감 신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면 끝에 척수의 끝부분에서도 연결이 돼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기관은 방광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의 경우에는 이제 중간내, 연수, 그리고 이렇게 척수 세 가지의 지배를 받지만 척수의 지배를 받는 곳은 방광밖에 없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신경절 이전 뉴런과 이후 뉴런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부교감 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기 때문에 길게 거의 기관에 가까이 가서야 여기에 신경절이 형성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른 곳도 거의 신경절이 이 기관에 가까이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비슷한 그림인데요. 이제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그림이죠. 예, 이 프린트에서도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의 역할을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뻗어나오는 위치, 그래서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중뇌와 연수, 그리고 척수의 이 끝부분, 이제 우리가 척추뼈 중에 골반뼈와 연결되어 있는 척추뼈를 이제 천추라고 하는데요. 그 천추에 들어있는 척수를 이제 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수 부분에서 방광하고 연결된 부교감 신경이 있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다 이 중간에 있는 여기 척수에서 뻗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교감 신경절이 다 이제 척수 근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율신경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끝으로 우리 프린트 25쪽에 있는 이 탐구 자료, 자율신경의 기능이라고 돼 있는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지금 이제 개구리 심장을 이용해 가지고 심장을 이렇게 각각 두 생리식염수에 넣고요. 그리고 이제 가에 있는 심장에는 부교감 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었어요. 자, 그랬더니 부교감 신경은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가에서 이렇게 있는 이 생리식염수를 조금 이렇게 스포이드로 덜어가지고 나에다가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의 개구리 심장은 따로 우리가 뭐 신경 자극을 준 것도 아니었는데 박동이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생리식염수에 뭐가 있었길래 여기 박동이 느려졌을까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일단 부교감 신경은 이제 심장 박동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그 생리식염수에 어떤 물질이 있어서 나에 있는 개구리 심장도 박동이 느려졌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화학 물질. 그 중에서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은 뭐죠? 네, 바로 아세틸콜린이죠.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화학 물질로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 생리식염수 안에는 화학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세틸콜린이 이제 나에 있는 개구리 심장도 느리게 만들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그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서 심장박동 억제한다. 그리고 이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이제 화학 물질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자율신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이 신경계와 관련된 마지막 내용으로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